안녕하세요. 두산 엘리비리티에서 AI 솔루션 개발,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에 대해 개발자 입장에서 취재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먼저 왜 저희만의 개발자 플랫폼이 필요했는지부터 무엇을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순으로 말씀드리며 최종적으로는 플랫폼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만의 개발자 플랫폼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말씀드리며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두산 에어빌리티는 과거 두산중공업으로 제조, 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가스터빈, SMR, 신재생, 디지털 등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2021년 두산에어비티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보시는 저희 디지털 조직은 회사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서 신규 사업과 더불어 기존 사업에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급하였습니다. 이렇듯 사업은 확대되었지만 국가 중요시설의 기존 사업과 관련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에어갭 환경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에어갭 환경이란 클라우드 또는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격리된 네트워크를 뜻하는 용어로 허가된 인원뿐만 아니라 업무망과 제어망의 분리, 제어 설비로의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인 단방향성 통신 장비를 구성하는 등 국가 보안 등급이 요하는 보안 요건들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 디지털 업무는 기존 발전 사업에서 주로 수행하던 에어백 환경에서 비발전 분야를 포함한 제조 분야로 사업이 확장 등에 따라서 인터넷이 연결된 사내외 온라인 환경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조직은 초기 업무는 애자일 기반으로 MVP 개발, 빌드, 배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사업가, 고객, 제품이 확장됨에 따라서 관리와 최적화 업무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별 2명에서 3명으로 구성된 담당자들의 인지 부하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제품 확장이 가져온 결과로는 가장 먼저 특정 제품에 대한 담당자 리소스가 편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자의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개발 생산성 역시 저하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담당하는 제품의 품질 저하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여러 번의 마이너한 개선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작은 개선 대비 인적 자원의 부족, 수작업 프로세스의 고착화, 적체화하는 기술 부채의 속도를 멈추거나 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지 고민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People, Process, Technology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는 가장 먼저 내부 업무를 분석하였습니다. 워크샵, LRP, 개발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개발 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 시간 절감을 가장 큰 개선 포인트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요인과 개선 포인트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부 리소스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로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외부 리소스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은 임시적으로 빠르게 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요인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내재화 가능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어 생산성 AI를 기반으로 피플을 개선, 인프라, 배포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한 프로세스와 테크놀로지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방안 선정 이후 저희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 항목들을 고려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운영 측면에서 저희는 2명의 실무 개발자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낮은 러닝 커브로 운영의 규모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만 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픈소스 툴을 활용하여 적정 비용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했으며 또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부재 시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등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외에 다른 부서들도
개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내부 개발자 플랫폼에 녹일 수 있었으며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개발 리소스의 감소와 제품 보안의 확장을 목표로 두었으며 일관성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인프라 자동화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부터 기존 파이프라인의 전면 개정을 거쳐 개발 환경과 에어갭 버전을 관리하는 것까지 최종 목표로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목표로 잡은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플랫폼 구축 여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 선정부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저희 업무와 조직에 맞게 적합한 기술과 아키텍처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MVP 관점에서 실무에 필요한 기능부터 먼저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구축 이전 가장 먼저 한 것은 컨테이너 도구 선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최소 규모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2명에서 3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접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운영하여야 하기에 낮은 러닝 커브로 셀프 서비스로 운영이 가능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에어갭 환경 특성상 단일 노드로 동작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최신의 기술보다는 가장 기본인 도커 컴포즈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저희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설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젠기스를 통해 배포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퍼티 정보들을 AWS 파라미터 스토어로 등록함으로써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 측면을 강화했으며 또한 매뉴얼 쉘 스크립트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을 코드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타겟 호스트의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플랫폼 아키텍처이며 저희의 경우 사내 온라인 환경을 고려하여 두산 AWS 랜딩존 내 구축하였습니다. 노란색 영역은 내부 개발자 플랫폼의 컨트롤러 서버로 해당 서버를 기준으로 아마존 S3, ECR, 파라미터 스토어와 연계하여 배포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최적화한 인프라 구성 프로세스입니다. 온라인 환경과 에어갭 환경 모두 컨트롤러 서버가 중심이며 템플릿을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프라를 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단절된 에어갭 환경에서의 경우 특정 서버를 컨트롤 서버로 만들어 해당 서버를 포함하여 에어갭 호스트로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에어갭 모두 표준 템플릿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표준 템플릿은 구조는 크게 공통 설정하는 부분, 제품별로 호스터를 구성하는 부분, 제품 구동을 위해 실행 파일들과 이를 위한 실행 스크립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서블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에어갭 모두 템플릿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인프라 구성부터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셨던 인프라의 구성의 경우 컨트롤러 서버에서 인스톨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S3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 네트워크에 연결된 호스트에서 S3로부터 인스톨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내려받아 앤서블 명령을 통해 인프라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의 경우 앞서 보셨던 컨트롤러 서버 기준으로 빌드에 필요한 베이스 이미지를 ECR로부터 내려받게 되어 Git과 파라미터 스토어 정보를 참조하여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골든 이미지는 Gitflow 브랜치 전략에 따라서 버전별로 ECR로 등록되게 되며 빌드 시 파라미터 스토어 정보를 참조하여 타겟 호스트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구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배포 화면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특정 사이트를 선택 후 배포하게 되면 젠기스 파이프라인을 거쳐 골든 이미지가 빌드되어 ECR에 등록되게 됩니다. 이후 네트워크에 연결된 타겟 호스트에서는 ECR로부터 내려받아 도커 컴포즈를 통해 실행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멀티 타겟 호스트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환경과 유사한 에어갭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색 컨트롤러 서버가 온라인과 내부와 에어갭 환경 모두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모두 내부 컨트롤러 서버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S3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는 S3에 등록된 설치에 필요한 파일과 골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USB에 담아 에어갭 사이트로 딜리버리하게 되며 딜리버리된 USB를 통해 앤서블 플레이북 명령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인프라 구성을 실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내부에 존재하는 앤서블 컨트롤러 서버가 에어갭 환경에 그대로 복사됨에 따라서 에어갭 환경 내의 호스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커 환경 위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에어갭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배포 화면입니다. 오프사이트 선택 후 배포를 누르게 되면 골든 이미지와 설치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이 S3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후 보시는 URL을 사용자가 선택을 통해 필요한 파일들을 모두 내려받아 USB에 담아 에어갭 사이트로 딜리버리한 후 USB를 통해 앤서블 컨트롤러 명령을 통해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구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과 에어갭 환경 모두 배포 방법을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내부 개발자의 인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목표 정의 단계부터 개발과 운영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담당하는 제품별로 가장 핏한 소규모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먼저 운영 경험 내재를 통해 숙련도를 늘리고자 하고 있으며 이후 다양한 OS와 어플리케이션 확대를 통해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 구축을 통해 멀티노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 플랫폼이 또 다른 목표인 생성형 AI 기반으로 개발 생산성 향상과 제품 보안 측면 강화를 위해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통해 새로운 개발 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CW 기반으로 코드를 분석한 후 제한된 코드로 수정한 후 저희는 제품 보안에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준비한 1분 정도의 영상으로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와 피그마 NCP 서버를 활용하여 디자인 시안을 프론트 화면으로 만든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그마 화면 URL을 복사하게 됩니다. 복사한 URL을 프롬프트로 등록하여 화면을 만들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피그마 MCP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생성하면서 진행하는 단계별로 플랜을 업데이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4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으며 진행된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결과에 따라서 피그마 디자인 화면과 큐 디벨로퍼가 생성한 디자인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구축한 플랫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 생산성을 위해 앞서 보신 사례 외에 실제 AI 솔루션에도 코드 개선에도 적용하였습니다. 보시는 코드는 학습 모델 생성 이후 전체 데이터 대상으로 학습 모델을 검증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프롬프트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코드는 전체 구간으로 단순 반복 검증하는 것을 데이터의 분할, 청크의 구조와 프로세스 풀을 활용한 멀티프로세싱 코드를 통해 기존 코드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기존 코드를 개선한 작업은 3.5일 정도 예상되는 작업이었으나 프롬프트 결과 후 모디피케이션 하는 작업으로 2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적용 이전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었던 인프라 구축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적용 전에는 매뉴얼 기반으로 쉘 스크립트를 구성하였더라면 적용 후에는
단 한 줄의 Ansible 명령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이전 물리 서버 설치부터 어플리케이션의 정상 동작 확인까지 담당자 역량별로 상이하나 최대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플랫폼 적용 이후 2일 이내로 인프라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적용 이전에는 레포지터블로 개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였다면 적용 후에는 메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멀티 서버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사내에서 진행하는 정기 PM 작업을 대상으로 서버 열대 기준 정상 동작까지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최대 2시간 정도 어플리케이션 동작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었으나 적용 이후에는 최대 30분 이내로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3개월간 진행했던 두산 에어빌리티의 내부 개발자 플랫폼 여정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끝으로 34대 영국 총리인 로이드 조지가 했던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두려워 말고 큰 걸음을 내지어라. 두 번의 작은 점프로는 깊은 틈을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 회사도 작은 시도는 여러 번 하였으나 변화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AWS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작은 영역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변화를 한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확인하기에 여러분들도 변화에 두려워 마시고 AWS와 함께 묵혀둔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0여 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 씨가 대국을 치르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동료가 알파고 논문을 저에게 건네주었었는데요. 그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읽어본 AI 논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구글에서 쓴 논문을 보여주면서 ML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이 논문 제목을 번역하자면 머신러닝 시스템의 숨겨진 기술 부채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 4페이지에서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 코드는 약 5%에 불과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기술 부채를 극복하고자 데이터 엔지니어링, AI 엔지니어, ML 리서처, 데브옵스 등으로 분업이 되었지만 여전히 갭이 존재했습니다. 구글은 그러한 틈을 메꾸고자 이 모든 걸 커버하는 롤을 제시했는데요. 그게 바로 MLOps입니다. 저는 무신사에서 MLOps 엔지니어로 AI 인프라의 제로 투 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저에게 제로 투 원은 단순한 구축을 넘어서 전체 환경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GPU 구매 타당성 보고서 작성, 예산 확보, 영상 방문, 전기공사 발주, 서버 설치, 드라이버 셋업, GPU 버닝 테스트까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EKS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하이브리드 노드로 통합했습니다. 오늘은 제로 투 원을 만드는 여정 중에서 EKS 하이브리드 노드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AI 인프라에 잘 적용하신다면 연간 몇십억은 어렵지 않게 세이브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고가용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AI ML을 하면은 온프렘 장비를 갖추는 게 자연스러운 스텝이죠. 서버가 한 대일 때는 큰 이슈 없이 잘 동작합니다. 그런데 서버가 엔드가 되면 가상화를 고민하는 시점이 올 텐데요. 오픈 스택, 오픈 시프트 같은 걸 고민할 텐데 클라우드 인프라에 온프라 인프라까지 다 일이 2배가 되죠. 그러던 중 지난 12월 1일 EKS 오토모드와 EKS 하이브리드 노드 출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EKS 하이브리드 노드는 온프렘 장비를 기존 EKS에 연결해서 하나의 노드로서 동작하게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제가 고민했던 인프라 두벌 작업 문제를 해결을 해줄 뿐만 아니라 기존 EKS에 동작하는 모든 인프라하고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토모드를 설명드리자면 오토모드는 컨트롤 플레이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까지 관리해줍니다. 물론 약간의 추가 요금은 발생합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백엔드 서비스를 EKS상 컨트롤하기에는 제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토모드는 여러 가지 자동화 메커니즘을 제안해 주는데요. 이에 따라 한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바로 커스텀 AMI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GPU를 기반으로 하는 인스턴스는 때때로 커스텀 AMI가 필요해지는데 이에 따라 백엔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노드는 기존 아웃포스트나 EKS 애니웨어와는 다르게 하드웨어와 노드 모두 클라이언트가 관리하면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만 EKS가 관리해주는 방식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회사에 운영하는 온프렘 장비를 EKS 클러스터의 한 개의 노드로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지원함에 따라서
온프렘 장비가 AWS의 모든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DynamoDB 이런 걸 다 해서요. 저 이제 오토 모드의 한계와 하이브리드 노드의 장점을 합쳐 놓으니까 머릿속에 이런 아키텍처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기존 EKS 매니지 노드하고 더불어서 오토 모드 노드와 하이브리드 노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인데요. 같은 클러스터 내에서 오토 모드 노드로 백엔드 서비스를, 매니지 노드로 인퍼런스 서버를, 하이브리드 노드로 비실시간성 데스크를,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클러스터 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카프카, 에어플로우 DB를 모두 함께 사용해서 신미스한 구조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온프렘과 AWS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로 연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노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인데요. 이 방식은 1.2GBps로 대역폭 한계가 있고 네트워크 비용도 당연히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이렉트 커넥트 방식인데 망중립 데이터 센터에 미리 구축된 AWS 전용 회선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화면 우측에 나온 대로 한국은 현재 3개 IDC만 지원하고 있고요. 디지털 리얼티, 키넥스 가산, LG U+, 평촌 메가센터가 지원해주고 다이렉트 커넥트는 속도가 월등하지만 IDC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더 나갈 수밖에 없고요. 또 파트너를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리전에서 파트너와 IDC 리스트인데요. 이 테이블을 참조하셔서 원하는 파트너와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노드는 OS에 제약이 있는데 OS는 무난하게 우분투 LTS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되는데 OS별로 지원되는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다르니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우분투 24.04 서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빠르게 설명할 텐데요. 약간 핸즈온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실제 제가 구축하면서 좌충우돌한 이야기하고 해결법들도 같이 설명드리니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트워크 오버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EKS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AWS VPC 네트워크와 여러분들 회사의 온프렘 네트워크를 함께 통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역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3개인데요. VPC 서브넷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리모트 노드 네트워크, 여러분이 실제 사용 중인 온프렘 대역을 넣으시면 되고 리모트 팟 네트워크는 여러분 팟이 가상으로 할당받을 IP 레인지를 적당히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온프렘 화면 따라서 EKS 연결할 때 인증에 사용할 코드를 발행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액티베이션 들어가신 후 크리에이트 액티베이션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1번이라고 표시한 게 수정을 안 하면 디폴트가 1입니다. 그래서 장비 한 개를 연결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코드가 안 되고요. 2번이라고 표시된 곳이 expire date인데 따로 날짜 입력 안 하면 24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기간 한 일주일 정도 넉넉히 주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나온 코드는 이때만 보여주기 때문에 따로 꼭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클러스터 생성을 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생성한 액티베이션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이후에 실행할 명령어들이 수도 권한으로 실행해 줘야 되고요. 여기 있는 명령을 통해서 노드 어드민 툴을 먼저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저희는 액티베이션 코드 방식으로 활성화할 거기 때문에 아래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드 어드민 인스톨 그리고 여러분의 EKS 버전, 저희 경우는 1.3이고요.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는 SSM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 명령어인 노드 어드민 인스톨을 실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인스톨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쿠블렛, 쿠베CTL 등이 설치되는데 저희는 기존에 또 운영하던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충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노드 하실 때는 그냥 포맷 하시고 깔끔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컴피그 야물 파일을 만들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생성하신 클러스터 네임, 리전, 그리고 액티베이션 코드 아이디를 입력하고 init 명령어를 실행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큐멘트 따라서 다 했는데 init 명령을 치니까 바로 에러가 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클러스터 상태를 봤는데 unknown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노드를 보니까 시스템 정보는 가져오는데 EKS의 클러스터에 연결이 안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초기 연결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적절한 IAM 권한들을 생성 셋업해 주셔야 하는데요. IAM 셋업 설명하면은 20분도 모자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명을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다큐멘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뒤에 이야기에서 다큐멘트에 없는 내용을 따로 언급 드릴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다큐멘트대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갑자기 또 새로운 기능이니까 오토모드 하이브리드 노드 둘 다 같은 날 새로 출시된 거라서 이게 충돌이 나나? 이 생각이 들어서 AWS 공식 서포트 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게 맞다고 답변이 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온 에러들이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런 짤이 생각나는데요. 이 9호선에 있는 여기서 뛰어도 안 돼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문구 보고 안전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비켜봐 너니까 안 된 거다 하고 뛰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딱 그 마음이더라고요. 안 되는 게 맞나? 아니, 공식 서포트 센터 답변이긴 한데 내가 그래도 AWS 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너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물어보기 전에 다이그노스틱스 명령으로 한번 진단을 쭉 했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대부분 연결이 이상이 없어요. 근데 EKS에서만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일 낑낑 대다가 다시 한번 공식 서포트 센터에 문의해서 일부러 다른 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순히 또 포기했다라면 여기서 또 안 된다고 발표하고 이게 또 레퍼런스가 돼서 우리 AWS 코리아 리전의 기술 수준을 또 떨어뜨렸겠죠. 요새 바이브 코딩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AWS 서포트 센터에서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바이브 코딩 한번 해봤습니다. GPT 한 달 200불짜리도 결제하고 커서도 프로 버전 결제하고 추가로 유료 API 연결해서 5분 만에 몇만 원씩 써보고 다 했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AI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없는 분야는 저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직군의 청중이 계시다 보니까 인프라 이야기하다가 왜 코딩 이야기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프로덕션 레벨 인프라는 생산성이나 재사용성 그리고 유지 보수 측면에서 코드를 유지하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서 대부분 코드로 짜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관련된 코드가 거의 13,000줄 되더라고요. 자, 이제 바이브 코딩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이브리드 노드 다큐멘트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싹 다 읽고 다시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연결이 안 되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좀 기도를 더 했어야 됐나?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부러 한국 시간 밤 10시에 서포트 센터에 전화해서 미국 리전 이 개발 담당자하고 연결을 했고요. 다큐멘트대로 했는데 안 된다. 점검 다 해달라 해가지고 4시간을 화면 공유를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점검해 보더니 다큐멘트에 맞게 다 돼 있는 거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서포트 센터 문의가 이번이 3번째고 첫 번째 무슨 팀은 안 된다고 했고 두 번째 무슨 팀은 된다고 했다. 너네 팀의 이름을 걸고 너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봐 딱 하더니 회의하고 다시 오더라고요. 우리 팀은 된다고 믿는다.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고요. 다큐멘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에러 나는 거에 맞춰서 필요한 권한을 추가하자. 문서가 아니라 에러를 믿자 해서 하니까 처음 에러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에러가 나요. 근데 이미 작전 바꿨죠. 그냥 다큐멘트 이제 다 집어치우고 그냥 에러 나는 거에 맞춰서 권한 다 추가했어요. 다큐멘트대로 했는데 안 되신 분들 여러분 잘못 아니고요. 솔루션 하나 드려야겠죠. 실제로 연기를 해보면 다큐멘트에 없는 assume 롤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1번, 2번 표시한 롤이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트에 꼭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직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추가해 주시면 해결이 되고요. 이제 노드 init 명령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컨펌을 해봐야겠죠. 클러스터 정보를 보니 노드가 not ready로 나옵니다. 이제 unknown에서 not ready로 바뀌었죠. 이 뜻은 EKS가 성공적으로 연결은 됐는데 팟을 할당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건데요. 그건 저희가 CNI를 셋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EKS 네트워크 셋업을 해주면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CNI를 셋업을 해줘야 되고요.
CNI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실제 노드와 컨트롤 플레인 간의 네트워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보통 EKS 사용 시에는 아마존 VPC CNI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노드 사용 시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CNI를 셋업해 줘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CNI는 실리움과 칼리코 두 개가 있는데요. 실리움, 칼리코 두 개 모두 eBPF를 기반으로 합니다. eBPF는 리눅스 커널 레벨에서 저스트 인 타임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해주는데 저는 그 중에서 실리움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eBPF 개발자들이 스핀오프한 게 실리움이고 실리움 개발자들이 eBPF도 메인터넌스 하기 때문인데요. 호환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때 버전은 1.16만 지원하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오퍼레이터와 실리움이 동작해야 되는데 실리움 오퍼레이터는 동작하는데 에이전트가 동작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다큐멘트 없는 내용이죠. 팟 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다이얼을 172.16.0.1로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온프렘 사용하실 거라면 아마 내부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회사일 텐데요. 192 대역도 쓰시겠지만 172 대역을 쓰실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실리움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EKS 컨트롤 플레인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노드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디폴트 포트 172.16을 호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 회사 네트워크가 172 대역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노드는 EKS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내망에도 연결된 머신이라서 IP 대역 충돌이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물론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전체 슬랙 채널에다가 실례가 되겠지만 셋쓸 때까지 172.16 대역 다 나가주세요. 딱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될 텐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또 머리를 쓰기로 했고요. 또 머리 쓰는 결과물 공유 드려야겠죠. EKS 클러스터 대시보드에 가시면 API 서버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이걸 복사하시고 실리움 설정에서 서비스 호스트를 명시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디폴트 CIDR 중독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 방금 복사한 거에서 HTTP는 프로토콜 제외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다 레디가 떴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네, 오토모드 노드 말고 매니지드 노드도 생성해야죠. 근데 시간 관계상 매니지드 노드 셋업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오토모드, 매니지드 노드, 하이브리드까지 잘 된 상태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WS EC2 인스턴스는 SLA 99.99%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건 인스턴스 런칭이 되고 나서 이야기고요. 만약 인스턴스가 부족하면 스케일아웃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GPU 인스턴스 스케일아웃 안 돼서 장애 비슷하게 이제 겪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노드를 예비 인스턴스로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백엔드는 오토모드 매니지드 하이브리드 순으로, GPU 인퍼런스 서버는 매니지드 오토모드 하이브리드 순으로, 배치 잡은 하이브리드 매니지드 오토모드 순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레이턴시 100ms를 기꺼이 참을 수 있다면 하이브리드 노드 안에서 인퍼런스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면서 노드 셀렉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저는 방금 신화를 위해서 노드 어피니티를 사용했고요. 어피니티를 적용할 때 크게 리콰이어드가 있고 프리펄티가 있는데 리콰이어드로 설정할 경우 노드 셀렉터처럼 스트릭한 룰이 되는 거고요. 프리펄티드 설정할 경우 웨이트 기반 스코어링을 하면서 적당한 노드 그룹에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웨이트는 1 to 100로 설정하고 있는데 100이 최고 값이고요. 가장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매니지 노드 그룹을 보면 키가 mloops.무신사.com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매니지드 노드 그룹은 컴퓨터 타입의 레이블을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스텀 레이블을 달고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럼 진짜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팟 이동이 잘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라서 쿠버네티스 쓰면 거의 항상 쓰는 아르고 시드를 이용해서 방금 전 설명한 노드 어피니티가 잘 적용되는지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터미널이 실제 동작 중인 모습이고 위 그림은 시각화해 놓은 것입니다. 오토모드 노드의 경우 CNI를 자체적으로 매니지해서 제가 조회조차 할 수 없고요. 매니지드 노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실리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제 오토모드에 장애가 났다고 가정하고 콜든과 드레인 명령어를 실행해 줄 때요. 콜든 명령어는 이제 이 노드에 더 이상 입장하지 마세요 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드레인은 남아 계신 분들도 다 나가주세요 라는 명령어예요. 이제 실제 장애가 났다고 가정하고 해당 노드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죠.
하단 터미널에 나오듯이 스무스하게 매니지 노드 그룹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매니지 노드 그룹도 장애를 발생시켜 볼 거예요. 이제 매니지 노드 그룹까지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한국 리전 EC2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GPU 인스턴스 타입 리소스가 모자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용자가 스케일링 그룹을 잘못 설정했거나 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오토모드에 했던 것처럼 콜든과 드랩 명령을 통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요. 이제 한번 최종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림과 같이 하이브리드 그룹으로 다 옮겨지면 잘 된 걸 텐데요. 이 하이브리드 노드를 AWS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해 보면 정보를 잘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클러스터 정보를 보면 오토모드 노드는 이름에 걸맞게 금세 자동 삭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지속성, 고가용성은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무신사는 이번 발표에서 보여드린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지 않은 여정이었는데요. 워낙 얼리 스테이지 기술이고 레퍼런스 할 게 없어서 시행착오도 많고 도움받을 것도 없었는데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목표 중에 이건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AI 인프라 고도화를 진행할 텐데요. 다음에 또 경험을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